반갑습니다. 미세스 앤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우리들에 대한 세 번째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목부터가 강렬합니다. 롤프 젤린의 예민함이라는 무기. 일레인 아론의 HSP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예민하다, 민감하다라는 특성이 성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가 될까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총 5개의 장으로 나뉜 이 책에서는 첫 장이 진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신에 대한 진단도 나와 있지만 또 아이에 대한 진단도 나와 있어서 예민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민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를 받고 또 자신의 예민함을 편안하게 수용하는 방식들을 배워나간다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좀 덜 힘들겠죠.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 내 성향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것보다는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육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민함과 외향성에 대한 진단법도 나와 있어요. 전에도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내향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에서는 예민한 동시에 센세이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과잉부담과 과소부담 사이를 왔다 갔다 갈등하는 경우,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잘 판단하지 못한다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과했다가 또 잘 못할 것 같으면 단번에 그냥 놓아버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문 사례라고 하지만은 신경증과 예민함이 혼합되어 있고 20대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의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없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실패들이 있었어요. 30대라고 해서 잘 알게 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20대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예민한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예민함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예민하다라고 느끼기 전에 앞선 저의 경우처럼 뭔가 다르다.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좀 남들과 많이 다른가?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자신의 심리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데 HSP나 초민감자, 에코이스트 이런 분류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그 특성을 알고 양육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식할 계기가 잘 없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공부나 취업 이런 문제들을 우선시하다 보면 아예 내 마음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기회나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주로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이유를 찾고 그렇게 찾다 보면 자신의 성향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케이스별로 다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도 이런 성향의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 내가 아니면 또 내 가족이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3장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3장에는 내부 자극에 대처하는 법, 4장에는 외부 자극에 대처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 롤프 젤린이 제시하는 방법은 먼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 잡기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자극받는 지각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딱 한순간에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은 평균 7개라고 합니다. 지각할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거는 예민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돼요. 7개 안에서. 그 외부적인 자극들에 대한 지각 말고 내 스스로의 상태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뭐 근육의 힘을 느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극 7가지를, 그러니까 뭐 7가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그 내에서 내가 느끼기 쉬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자극으로 선택을 하면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공명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고 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한참이나 넘어서도록 유혹당한다. 하지만 그것을 적시에 알아채지 못하고 가진 힘을 다 소모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다 보면 당연히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찾아온다. 약한 경우에는 불쾌감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기운이 나지 않고 도무지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으며 매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근다. 자신의 경계보다 한참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구역 안쪽에 머물면서 앞의 영역들을 포기한다. 실제로 이런 혹사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포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번아웃이 돼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울타리, 경계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요즘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도 오버워킹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작정 달려들면 번아웃이 되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번아웃이 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 속도가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저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일단 최소한의 범위 먼저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저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소하게 있어요. 체력적으로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든지, 커피는 3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5분짜리 스트레칭을 그래도 거의 매일 하려고, 정말 5분이면 짧잖아요. 그거라도 매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허기지지 않게 하는 거.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도 다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지면 바로 그 즉시 1, 2분이라도 좀 쉬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최소 보장되어야 되는 한계선들이 미리 이렇게 정해놓으면 무리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책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경계를 침범했을 때 이렇게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걸 관찰해 볼 수 있는 질문지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경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가정에서 학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분명한 경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 구역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건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명확한 경계, 그 속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애초에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2번째는 어느 정도 홀로설 각오를 하라고 하죠. 내 경계를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그만 이라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이렇게 막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 경계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저자는 예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도 민감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런 의학 매뉴얼에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심리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뭐 고도 민감성이라든지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향이 뭐 나타나거나 어떤 질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이로제, 우울, 불안장애, 뭐 정서불안, 의존성 인격장애, 자폐, 뭐 경계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명을 받게 돼요. 정신과에서 다루는 병명의 한 절반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병명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지만 저자는 이런 예민함은 재능인 거지 병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뭐 심리치료나 또 상담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병원에 가면 진단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치료법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아주 세밀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뭐 예민하다는 게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의 상처가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그런 치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사실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존재하죠.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지각을 조절해서 이런 자극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극을 이렇게 좀 제대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번에 황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민함은 이렇게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예민한 나를 잘 달래고 다독거리면서 사는 게 이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예민한 사람들을 유별나다고 이렇게 폄하하지 않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책에 나온 저자의 조언대로 이렇게 경계만 잘 설정해도 민감함을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민감함의 단점을 줄이게 되면 장점이 당연히 더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이제 함께 하신 롤프젤린의 예민함이라는 무기는 어떠셨나요? 민감한 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권해드리는 책이었는데요. 이 민감함에 대한 이야기를 총 5권 정도의 책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2권에서는 좀 더 예민한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방법들이 조금 더 나와 있는 책들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